지역 이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는 톡까놓고 톡. 우리 지역 소식을 잘 알고 분석할 수 있는 패널들과 함께 톡까놓고 토크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원섭 경상국립대 연구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동서포럼 정성만 대표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럼 오늘 톡까놓고 톡의 주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시작된 고향사랑 기부제, 다들 언론을 통해 들어보셨을 겁니다. 말 그대로 고향을 사랑하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 이외 지역에 기부를 하면 기부자에게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제공하는 제도인데요. 지역은 이 기부금을 지역 발전에 사용함으로써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지방의 인구 감소로 인해 지방재정, 재정 자립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 속에 도입된 고향사랑 기부제. 그런데 시행 반년이 넘은 현황을 살펴보니 아직 그렇게 활성화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 정착 단계인 것을 감안하더라도 이 고향사랑 기부제가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오늘 한번 톡까놓고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이원석 교수님, 방금 제가 간단하게 언급하긴 했는데요. 고향사랑 기부제의 취지가 상당히 좋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그 여러 가지 상황 중에서 저출산 문제, 고령화 문제, 그리고 이제 지방 소멸, 지방 위기 문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심각하게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네. 정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법을 가지고 대응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와 똑같은 경우이기 때문에 일본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08년도부터 고향 납세제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 15년을 경과했는데 이 제도가 지방 재정에 상당한 도움이 되더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제도를 그대로 답습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름을 바꿔서 고향사랑 기부제라고 했는데 사실은 우리나라는 이제 저출산 문제도 사실 2006년부터 16년간 270조를 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실패를 했거든요. 고령화 정책도 실패했고. 그래서 이제 불가피하게 일본의 고향 납세제 제도를 도입해서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로 도입을 했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상당한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일본에 가지고 있던 시행착오를 잘 극복을 한다 그러면은 상당하게 기대가 되는 제도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대표님, 방금 교수님께서 이야기하셨지만 이 지방 재정이 상당히 열악한 수준입니다. 얼마나 심각한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지가 91년도에 의회가 구성이 되고 95년도에 전국지자체 선거가 처음으로 됐죠. 지금 약 한 30년 정도 지자체가 실시가 된 지가 되었는데 아직도 지방재정에 관해서는 굉장히 열악한 부분이 많습니다. 현재로서는 지방세 수입을 가지고 그 지역의 공무원의 월급을 못 주는 지방자치단체가 약 한 44%, 107개의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가 해당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볼 때 지방재정이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 지금 현재 상황이고요. 그리고 더더욱 지방자치제의 지방재정의 지표가 뭐냐면 지방 재정 자립도를 볼 수 있습니다. 2021년에 48.7%인 것이 23년 현재 약 45%로 갈수록 지방 재정이 점점점 더 열악해지고 있다. 그런 상황이고 또 이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 간에도 서로 이렇게 지방 재정 자립도가 편차가 굉장히 심한 것이 그게 아주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재정을 이야기할 때는 국가 단위를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요. 이와 별개로 지방 재정이 중요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재정이라고 하면 뭐 쉽게 얘기하면 살림살이를 뜻하는데요. 국가 재정이라고 하는 것은 중앙정부에서는 재정을 갖다가 뭐 다 아시다시피 국방이나 외교 또는 고속도로 뭐 예를 들어서 전 국민의 어떤 공공의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공재를 갖다 투입하는 것을 국가 재정이라 그러고
또 그 국가재정에서 그 담보하지 못하는 내용이 지방정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지방 도로라든지 그 다음에 상하수도라든지 뭐 공원 이런 부분들이 지역민들을 위한 공공재를 투입하는 것을 지방재정이라고 이 얘기를 하죠. 문제는 과거에 이제 그 지방세와 국세의 그 비중이 국세가 80%라면 지방세가 20% 정도로 이렇게 세입을 가지는데 이제 이것을 앞으로 지방자치제가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지방세 비율을 높여야 되거든요. 네. 그런 것들에 반해서 세출은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가 쓰는 세율은 전혀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8대2의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세출은 중앙정부가 40%를 지출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방정부가 60% 지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언밸런스가 나기 때문에 상당히 지방재정이 문제가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결국에는 이 열악한 지방재정을 조금이라도 개선해보자 이런 목적으로 고향사랑 기부제가 시행이 됐거든요. 시행 이전 기획과 배경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래서 지방 재정이 어려워지니까 이제 그게 이제 단순하게 지방 재정의 문제가 아니고 그게 이제 인구 문제, 출산율 문제, 또 지방 소멸이 하나 엮여져 있거든요. 그런 게 지방 재정이 약해지니까 지방 소멸이 일어나고 지방 소멸이 일어나니까 거기 있는 인구들이 수도권으로 몰려가는 수도권 집중률이 생기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악순환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악순환의 이 고리를 끊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거든요. 전 세계적으로도 이 고령화, 출산율, 지방 분권 문제를 어느 나라도 성공한 나라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에서 최악의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그 정책적인 대안을 가지다 보니까 일본에서 이 납세제, 고향 납세 제도를 상당히 효과 있게 했던 거를 우리가 정부가 이제 그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 지방 재정에 상당히 도움이 되더라. 지방 재정뿐만 아니고 거기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경제 유발효과까지 동원이 되더라는 걸 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도입을 하게 되었는데 과거 일본의 경우도 이제 2008년대 첫 도입을 했는데 첫 해는 한 860억 정도 지방 교부 고향사랑 기부금이 만들어졌는데 11년이 지난 2021년 경우에는 약 80조 이상 100배 이상이 늘어난 거예요. 정부 예산과 별도로 80조 원이라는 거는 어마어마한 액수거든요. 예. 그러면은 그 80조 예산은 중앙정부가 편성한 게 아니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전혀 관여할 수도 않고 관여하지도 않습니다. 예.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그 지방의 수건 사업이라든지 아니면은 복지라든지 그 지방에 필요한 사업을 쓰기 때문에 상당히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다. 이런 제도적인 그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에 유사한 정도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히 지방 재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예, 그렇군요. 이 지자체는 기부금을 받을 수 있고 또 기부자는 세액공제 답례품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이른바 기브앤테이크가 확실한 제도라고 보입니다. 시행 이전에 기대감도 상당했을 것 같습니다. 뭐 이거는 뭐 일본의 그 선례가 있기 때문에 상당하게 기대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전국 243개의 지자체가 전 국민을 상대로 해서 기부금을 모금하는 거거든요. 예. 무한 경쟁입니다. 예. 여기는 아이디어와 능력이 지방자치단체 기부금을 얼마만큼 모으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이거든요. 또 상당히 차별도 생길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기부금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들은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만들어놨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개인만 기부를 할 수 있고 또 법인이라든지 이런 데는 기부를 할 수 없습니다. 예. 그 규모 금액도 뭐 최소 1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한도로 정해놨습니다. 그래도 이 금액만큼을 가지고 하더라도 아마 전 국민들을 상대해서 기부금을 모집하기 때문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기부를 하게 되면은 단순하게 기부를 하게 되면은 기부금에 대한 어떤 답례품 30%를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네. 물품 구매가 일어날 거 아닙니까? 물품 구매가 일어나면 생산자가 만들어질 것이고 생산되면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고 일자리가 만들어지면 또 지역 경제 활성화된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선순환적으로 일자리, 청년 일자리하고 노년 일자리 모두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게 되면은 지방이 경쟁력을 가지면 국가도 경쟁력을 가진다. 예. 이런 차원에서 상당히 의미 있게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렇군요. 그런데 최근 이 더불어민주당 양경수 국회의원이 행안부로부터 고향사랑 기부제 현황 자료를 또 받았습니다. 저희도 그 자료를 요청해서 살펴봤는데요. 일단 모금액의 편차가 지역별로 상당히 큽니다. 대표님 어떻습니까? 고향사랑 기부금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이 기부금이 납부된 곳이 이제 경북입니다. 경북이 건수가 16,204건이고요. 예. 금액은 약 한 26억 4,300만 원 정도 좀 넘는데
우리 경남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반해서 6,781건이고 약 한 10억이 좀 넘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고향 기부금을 갖다가 들어왔는데 이걸 공개하지 않는 지자체가 너무 많아요. 지금 전국적으로는 한 124곳이 비공개를 하고 있고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이게 법에 의해서 법률에 의해서 내년 2월 말이 되면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네. 그때 가면 실질적으로 고향 기부금 현황을 알 수가 있고 그걸 가지고 바탕으로 해서 평가를 다시 해봐야 되는데 저희 사천시 같은 경우에는 852건으로 약 한 1억 정도가 6월 30일자로 기부금이 들어왔고요. 반면에 이제 합천군 같은 경우에는 저희 사천시보다는 훨씬 인구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약 한 2억 5,600만 원 정도가 현재 기부금이 들어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렇다면 이 지역별 편차는 왜 이렇게 많이 나는 걸까요? 지역 편차가 왜 발생할까라고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추측을 해보면 우선은 첫 번째는 제도의 홍보나 이해의 부족 아닌가 이런 생각, 이런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각 시군의 출향 인사가 이제 저희 고향에다가 납부를 하는, 기부를 하는 그러한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예. 그 지역의 어떤 특성, 또 문화적 특성, 또 이해관계 이런 부분들이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일본에 있는 고향납세 제도를 그대로 이렇게 답습을 해오기 때문에 우리 제도화 하는데 조금 더 섣부른 그런 좀 부분이 있다. 예. 그래서 제도의 미숙성을 지적을 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군요. 다시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행안부 통계를 보면 기부금 액수를 비공개한 지자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기부금을 비공개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실 주민들 입장에서는 우리 지역에 기부금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궁금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만약에 기부를 하게 되면은 지금 행안부가 가지고 있는 고향사랑 이 플랫폼이 설정되어 있기 하나밖에 없거든요. 기부를 하는 사람은 그 플랫폼에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게 되면 행안부에는 기부자와 기부금 내역이 그대로 입력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행안부에서는 그 자료를 전부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게 행안부 자료가 국세청 홈택하고 연계가 있기 때문에 기부자들이 기부금을 내고 자기 개인이 별도로 그 기부금 정산을 할 필요가 없어요. 자동적으로 되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행안부 쓴 자료를 다 가지고 있는데 왜 이제 기부금 전체 지자체를 다 공개하지 않느냐. 사실은 이제 이 제도의 그 초반이기 때문에 굉장하게 이제 그 치열한 경쟁에 너무 지나치지 않을 것이냐라는 걸 지금 행안부에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각 지자체에다가 가능한 그 공개를 하지 말은 권고사항으로 공문을 보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경상남도 같은 데도 옆 18개 시군에서 아마 남해하고 한 두세 군데는 공개를 했습니다. 그 나머지는 공개를 하지 않았거든요. 왜 예. 지자체별로 심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제 보면은 전북, 이번에 공개한 지역 중에서 전라북도의 상위권에 있는 2개 지자체는 공무원을 동원을 해서 사실 모금 활동한 게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 행안부에서 이 문제 제기를 했고 이런 문제점들이 우리나라만 있는 게 일본도 초기에는 똑같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지자체하고 일본, 우리나라 행안부, 그러니까 일본 같으면 총무성, 그러니까 일본 지자체와 총무성이 이 모금이 합법이냐 불법이냐 돼가지고 사실 대법원 소송까지 간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예.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경우를 계속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다. 하지만 이제 조금 전에 이제 그 정 대표도 말씀하시는데 고향사랑 기부금 이제 이게 공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고향사랑 기부금법 제9조에 보면은 매년 2월이 되면은 공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청 홈페이지에서. 거기에 보면 기부 현황이나 안 그러면 답례법 현황이나 사용처라든지 또 비용이 얼마 발생되는지 쫙 다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이제 공개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는 제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 6월부터는 이제 의무적으로 공개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아마 누구든지 알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될 겁니다. 예, 네. 그렇군요. 이 우리보다 먼저 고향 납세제를 도입한 일본의 경우에는 사실 기부금에 대한 단순히 지역 상품의 답례를 넘어서 지역의 관광 상품이나 또 지역 발전에 이 획기적인 사례로 만든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 우리나라 지자체들도 이걸 벤치마킹을 해야만 또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참고해 볼 만한 사례가 또 있을까요? 근데 지금 이제 일본의 경우를 우리나라도 거의 그대로 답습을 하고 있고 초기에는 일본이 가지고 있는 15년의 경력만큼에 대해서 아마 법률적으로 제도적으로 좀 구비가 안 돼 있습니다. 예. 때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일본을 벤치마킹해서 이걸 성공을 시킬 것이냐라는 부분들이 관건인데 이제 대체적으로 보면은 홋카이도 우리 같은 북해도로 가는데 그게 이제 최복단 지역이니까 그 지역에 몬벤스시라는 그 지역은 인구가 2만밖에 되지 않는데 거기에는
아주 우수한 농수산물, 가리비라고 하는 어떤 농수산물을 통해서 답례품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인기를 얻은 것도 없잖아 있는데 거기에는 시베리아, 호츠크 해 내려오는 그 빙하를 볼 수 있는 지역이 그 지역밖에 없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빙하가 내려오면 빙하 깨진 유빙을 보관을 했다가 20년의 냉열로 식혔다가 그 답례품으로 주문해서 그 사람들이 굉장히 호감을 가지고 또 그걸 보면서 빙하를 구경하러 오는 관광 상품까지 유도를 했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남부 쿠슈 지역, 우리나라 같은 제주도 지역, 저 남부 지역에 거기에 이제 오이타현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도시에서는 동물원에서 원숭이 새끼 이름을 명명하는 것을 기부금을 낸 사람을 위해서 추첨을 했어요. 예. 그런데 거기에 나고야에 사는 젊은 부부가 당첨이 된 거예요. 예. 나고야하고 쿠슈에 있는 오이타현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떨어졌는데 그 거리를 마다하고 그 젊은 부부가 애를 데리고 그 동물원에 그 원숭이 이름 명명하러 온 거예요. 예. 그러면 그 사람은 앞으로도 그 지역에 지속적으로 기부금을 낼 것이고 그 애가 성장하게 되면 그 애 역시 그 지역에 기부금을 낼 것이다. 그래서 관계 인구를 어떻게 하면 확산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지역 특산품을 일반 전 국민에서 어떻게 홍보할 것이냐. 그래서 상당하게 호응을 얻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인구 2만밖에 되지 않은 몬베스시 같은 경우는 지방 재정이 우리나라 비교하면 우리나라 인구 2만 정도 되면은 지방 재정에 비해서 재정 자립도 한 7% 9%는 되는데 이 지역은 11%가 넘는 거예요. 예. 그런 획기적인 개성이 됐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역별로 어떻게 특성화시키고 이미지업을 시킬 것이냐가 대단히 관건이 된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 대표님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번엔 좀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묻겠습니다. 현재 고향사랑 기부제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제도가 미성숙된 단계라고 해서 함부로 제가 이제 말씀드리기는 좀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긴 한데 어쨌든 현행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는 과도한 규제를 가지고 있다. 이제 이렇게 단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 이런 것들 때문에 각 지자체마다 자율성을 확대할 수 없는 그러한 단점을 가지고 있죠. 구체적인 이제 예를 든다면은 홍보 방법에서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예를 들면 현재 법으로는 현행법으로는 지자체가 신문이나 방송 등 일부 광고 매체만 이용해가지고 홍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화나 서신, 문자 메시지 또는 향후에 방문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법률적으로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그 기부금의 사용 목적이나 기부 금액 이 부분이 또 제한적입니다. 뭐 예를 들면 사용 목적은 법률 제11조에 보면 크게 네 가지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시행령 제7조에 보면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관리 운영에 관한 부분들이 이제 언급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너무 이제 과도하게 그 기부금을 갖다가 제한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 이제 우리가 한 10만 원 정도 내시는 분들은 기부금을 내시는 분들은 답례품을 3만 원을 이렇게 돌려받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메리트가 있는데 10만 원 이상 되는 사람은 그 세액 공제를 하는 것이 16.5%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 고액이면 고액일수록 뭐 이렇게 크게 매력이 없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전에 그 고향사랑 기부금 그 선물을 주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고향사랑 그 이음이라고 하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향사랑 기부를 할 때는 오프라인으로 금융기관이나 이런 데 다 이렇게 납부를 하면 되는데 답례품을 신청하는 것은 단일 창구로 되어 있어요. 이제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나이 드신 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번거롭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좀 이런 부분들이 점진적으로 아까 일본 같은 경우에도 한 6년, 7년 정도 경과되어야 이러한 제도가 활성화되듯이 우리나라도 앞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보완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번에는 교수님께도 동일하게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고향사랑 기부제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243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똑같은 베이스에서 지금 경쟁을 한단 말입니다. 예. 분명하게 막대한 기부금을 모으는 지자체도 있을 것이고 또 상당히 지체적인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럼 이 부익부 빈익빈 되는 이 기부금 제도를 어떻게 정부가 보완할 것이냐. 예. 그래서 행안부에서도 이 보완을 행안부가 지자체가 정말 이걸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을 배경할 수 있는 대한 제안은 또 무엇인가. 예. 조금 전에도 지적하셨는데 홍보 문제. 지금 그 농촌경제연구원하고 한국리서치에서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를 알고 있느냐 물어보니까 70% 이상의 내용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지자체가 어떻게 갈 것이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홍보를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예. 이제 보고 있고, 예. 이 제도를
누군가가 끌고 가야 된단 말입니다. 앞으로 이게 단순하게 1, 2년에 끝나는 게 아니고 제가 볼 때 수십 년 갈 거예요. 그러면 이 제도를 끌고 가는 로컬 크리에이터 리더, 지역에 있는 정말 핵심적인 리더가 누구냐, 어떤 사람이 이걸 제도로 끌고 갈 것이냐가 대단히 중요한 인재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단순하게 공무원들이 단순 농력하는 공무원들이라든지 그 업무 능력을 가지고는 치열하게 붙는 업무 마케팅이라든지 영업 전략으로는 대응이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지역에서 전문가를 어떻게 발굴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가장 급선적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두 분 말씀하신 대로 몇 가지 문제가 있고 이 때문에 고향사랑 기부제를 개선해야 한다라는 말이 많습니다. 많은 말씀 교수님께서 해주셨는데요. 어떤 점이 또 바뀌어야 한다고 보시는지 한 가지만 더 말씀해 이제 주시죠. 제도적인 문제, 조금 전에 정 대표도 이야기했는데 세액공제, 우리가 기부금을 내게 되면은 자기한테 혜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아까 10만 원을 내게 되면은 간단하게 10만 원을 내게 되면은 10만 원에 대한 그 세금 혜택을 받고 30%에 대한 어떤 답례품을 받기 때문에 10만 원을 냈는데 13만 원이 덕이에요. 그 이상 올라가게 되면 500만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그 공제 금액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부할 수 있는 그 인센티브를 증가해야 되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상당하게 이 부분을 갖다가 해소를 시켰어요. 예. 우리는 뭐 10만 원 공제지만 일본 같은 데는 자기 그 소득에 따라서는 뭐 4,500만 원까지 혜택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액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조정이 좀 있어야 될 것이다 라는 부분들이 가장 이제 먼저 대두가 되는 것이고, 또 뭐 지정 기부를 할 수 있도록 예. 특정 어떤 그 단체라든지 특정 관광이라든지 육아라든지 복지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특정 지정할 수 있는 지정 기부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정 기부를 못하게 하고 있거든요. 예. 그것도 우리는 개인만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일본은 법인도 할 수 있거든요. 법인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예. 이제 이런 부분들이고, 그리고 또 문제는 만약 기부를 하고 싶다 그러면 행안부가 만들어놓은 플랫폼, 고향사랑 이 플랫폼으로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행안부에서는 전국에 있는 농협의 각 지점까지 5,900개 지점이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오프라인으로 등록하면 된다지만은 거기 가더라도 결국은 그 사람들이 이 플랫폼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예. 그걸 행안부 아니면 안 되게 돼가 있는 거예요. 컴퓨터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접속하기가 힘들다라는 예. 부분들이 학자들도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일본의 경우는 어떠느냐? 일본은 2006년부터 민간 플랫폼을 도입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민간 플랫폼이 한 40개가 되는 거예요. 그 플랫폼에 들어가 버리면은 지금 일본에서 그 개발한 그 답례품이 40만 개 정도 나와 있는 거예요. 예. 40만 개를 자기가 뭐든지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자기가 들어가는 그 시군의 것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그러한 업체들, 그 업체를 물품을 지원하는 업체들도 한 5만 개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일본을 우리는 따라가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제도적으로 빨리빨리 보완을 해서 가야만이 일단 국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기부금도 많이 모일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 대표님은 어떤 점이 개선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예, 방금 우리 이원숙 교수님께서 개선돼야 될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도 이제 일본의 고향납치 제도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우리가 조금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좀 많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원래 고향사랑 기부금 취지는 그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뭐 애향심 고치 또는 자치분권의 확대,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의의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일본의 고향납세 제도를 갖다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몇 가지를 갖다 말씀을 드리면, 현재 자기가 사는 지역에는 기부금을 납부할 수가 없다. 예.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있고, 또는 개인과 법인 이제 이런 부분들도 같이 동시에 고민을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원래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고향사랑 기부금의 취지가 좀 변질되지 않아야 되는데, 이제 지방자치단체 간에 과다운 경쟁을 함으로써 이제 그런 취지가 좀 상당히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고향사랑 기부금은 순수하게 자발적으로 고향을 사랑하는 그러한 어떤 애향심과 실천하는 그런 기부 문화로서 정착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이 좀 다소 변질돼서 지자체장이 어떤 실직을 위해서 좀 공무원들을 강압적으로 한다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상당히 우려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또 그리고 지자체 간의 모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면 날수록 그 부의 불평등, 예를 들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초래돼서 오히려 지역 간의 양극화가 오히려 훨씬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제도 개선을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는데요. 이 교수님, 오늘은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해서 이제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마지막으로 또 덧붙이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뭐 지금까지 쭉 했던 부분들인데 지금 일본은 15년을 지나면서 많은 시행착오 끝에 지금 안착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그 15년 동안의 시행착오를 우리가 정말 최소화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행안부가 독점하고 있는 이 부분을 빨리 민간 플랫폼으로 전환시켜야 된다. 예. 지금 행안부는 여러 가지 가일되는 부분들을 우려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행안부가 좀 약간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좀 적극적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일본이 성공을 했기 때문에 예.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이걸 점진적으로 간다 그러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대한민국에서는 단순한 기부 문화로 정착될 가능성이 있다. 이거를 빨리 달피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제가 시급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께서도 한마디만 첨언해 주시죠. 예, 그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가 자칫 잘못하면 지방 재정의 확충에 큰 도움이 된다. 이제 이런 부분들에 자칫 이제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근본적인 그런 지방 재정을 튼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조정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국책사업에 지방 교부금이 있는데 이게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하고 매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고 보조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더 약한 그러한 모순적인 그런 제도가 지금 현재 시행이 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제도 개선을 하는 것이 우선이고, 그다음에 고향사랑 기부금은 그야말로 자발적이고 또 애향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그런 기부 문화로 정착이 되기를 바라야 되고, 특히 이제 고향사랑 기부금이 이제 막 제도가 시행되기 때문에 아까 전에 그 이원수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많은 토론과 그리고 새로운 그런 제도의 보완 이런 부분들을 모색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인구 감소로 인해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는 지방 재정, 고향사랑 기부제는 이러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 중 하나입니다. 시행 첫 해긴 하지만 현재 상황에 비춰볼 때 고향사랑 기부제는 아직 활성화되진 않은 모습인데요. 본래의 취지대로 내 고향 그리고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는 제도가 보다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진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톡까놓고 톡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에 다른 이슈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